1983년 9월 26일 모스크바 외곽의 깊은 숲속 비밀 벙커 세르프호프 1호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자정을 간 넘긴 시각, 세상은 잠들어 있었고 인류는 자신들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쟁터의 포화 속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호 속의 비명도 폭격기의 굉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계가 내뿜는 낮은 웅음거림과 담배 연기 자욱한 관제실의 정막, 그리고 갑작스럽게 정적을 찢어발긴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만이 존재했던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순간, 문명이 한 줌의 재로 변하기 직전까지 갔던 그 찰나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해 1983년은 냉전의 공포가 극단으로 치달았던 시기였습니다.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 사이의 대화는 단절되었고 불신은 증오를 넘어 편집증적인 공포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소비에트 연방을 악의 제국이라 명명했고 크렘린의 지도부는 미국이 기습적인 핵공격을 감행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사할린 상공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격추당하는 비극이 발생하면서 양측의 긴장은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그 누구도 상대방을 믿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은 항상 발사단추 위에 올려져 있었고 세상은 단 하나의 실수, 단 한 번의 오판영도 끝장날 수 있는 거대한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소비에트 연방은 오코라는 이름의 조기 경보 위성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우주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들이 미국의 미사일 기지를 감시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발생하는 열과 빛을 감지해 지상 관제소로 신호를 보내는 최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단 하나, 적의 공격을 즉시 감지하여 조국이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상호 확증 파괴. 적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적을 전멸시킨다는 이 끔찍한 교리는 역설적이게도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날 밤 세르프호프 1호 관제소의 당직 사령관은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훈련받은 군인이자 시스템을 이해하는 기술자였고 무엇보다 냉철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위성에서 보내오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사일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고는 곧 핵무기 발사 코드를 입력하는 절차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페트로프 중령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지루한 밤샘 근무처럼 보였습니다. 동료들은 낮은 목소리로 잡담을 나누거나 커피를 마시면 졸음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0시 15분경 그 평범한 정적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갑자기 관제실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 붉은색 경고등이 번쩍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발사. 시스템이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기가 발사되었음을 감지한 것입니다. 곧이어 귀를 찢는 듯한 경보음이 벙커 전체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제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얼어붙은 듯 스크린으로 쏠렸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때리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은 명확하게 실제 상황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페트로프 중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빠르게 데이터를 훑어내려갔습니다. 위성은 미국 서부 해안의 기지에서 솟아오르는 미사일의 궤적을 포착했다고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매뉴얼대로라면 그는 즉시 수화기를 들어 크렘린에 이 사실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소비에트 연방의 영토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기껏해야 30분 남짓이었습니다. 보고가 지체될수록 반격할 시간은 줄어들고 조국은 무방비 상태로 타격을 입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페트로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인 의구심을 느꼈습니다. 만약 미국이 선제 공격을 감행한다면 왜 단 한 기의 미사일만 발사했을까? 핵전쟁의 기본 교리는 적의 반격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압도적인 물량으로 첫 번째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단 한 발의 미사일로는 소비에트 연방을 파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보복을 초래하여 미국 자신도 멸망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페트로프는 마른 침을 삼키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침착해라. 각자 위치를 지켜라.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을 확인한다. 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제실의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기술자들은 허둥지둥 데이터를 재확인했고 붉은 경고등은 멈추지 않고 깜빡였습니다. 페트로프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손은 전화기 위를 배회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 공격이라면 내가 지금 판단을 미루는 1분 1초가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면 나는 조국을 배신하는 것이 아닌가.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교차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의무는 명확했습니다. 기계가 공격을 감지했고 규정은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생각할 필요 없이 절차를 따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그는 망설였습니다. 이 보고가 가져올 끔찍한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더욱 요란하게 울리며 스크린의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2번째 미사일 발사 감지, 그리고 곧바로 3번째, 4번째, 5번째. 시스템은 이제 미국이 총 5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한 발은 오류일 수 있어도 5발이 연속으로 감지된 것은 단순한 기계적 결함으로 치부하기 어려웠습니다.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관제실의 장교들은 페트로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공포와 재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서 보고하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늦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페트로프는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5기. 여전히 전면전을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라면, 혹은 소규모 공격으로 우리의 방어 태세를 시험하는 것이라면, 그의 등 뒤에서는 200여 명의 기술자와 군인들이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는 핵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된 최고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수화기를 들고 공격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연쇄작용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사일로의 뚜껑이 열리고 잠수함들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폭격기들이 이륙할 것입니다. 그리고 30분 뒤 워싱턴과 뉴욕,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는 거대한 불기둥과 함께 지도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차갑게 식히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시스템을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코 시스템이 급하게 도입된 탓에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의 붉은 점들이 진짜 핵미사일이 아니라 구름에 반사된 햇빛이나 대기권의 희귀한 현상을 위성이 잘못 인식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그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적의 공격을 무시한다는 것은 군법 회의감, 아니 직결 처형감이었습니다. 관제실의 붉은 조명 아래서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렀습니다. 1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페트로프는 한 손에는 전화기를, 다른 한 손에는 인터콤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단순히 군사적인 판단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생존에 대한 도박이었습니다. 기계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직관을 믿을 것인가. 그는 눈을 뜨고 스크린을 다시 노려보았습니다. 신뢰도 최상이라는 문구가 그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지상 레이더는 아직 미사일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지상 레이더는 곡면인 지구의 특성상 미사일이 일정 고도 이상 올라오거나 거리가 가까워져야만 탐지가 가능했습니다. 위성 경보와 지상 레이더 탐지 사이의 그 짧은 시차, 그 공백의 시간 동안 모든 결정은 오로지 페트로프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댄 페트로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크렘린 직통 라인이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황을 보고하라. 페트로프는 마른 입술을 떼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과 목숨, 그리고 전 인류의 운명을 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여기는 세르프호프 1호,
컴퓨터가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 경보로 판단된다. 반복한다. 이것은 시스템 오류다. 말을 내뱉은 직후 벙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가 내린 판단이 틀렸다면 잠시 후 소련은 핵 공격을 받고 잿더미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국을 멸망시킨 역적 중의 역적으로 역사에 남을, 아니 역사가 기록될 기회조차 없이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옳았다면 그는 방금 세상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상부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페트로프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상 레이더의 확인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진짜 미사일이라면 몇 분 안에 지상 레이더에 잡힐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습니다. 죽음의 기다림. 관제실의 모든 인원은 숨을 죽인 채 초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1분, 2분, 3분.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은 목을 조여왔습니다. 만약 진짜 공격이었다면 지금쯤 지상 레이더가 요란하게 울려야 했습니다. 페트로프는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아라. 신을 믿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의 군인이었지만 그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스크린의 붉은 점들이 예고했던 타격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는 아무런 폭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상 레이더망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늘은 조용했고 지평선 너머에서 섬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관제실 안에 팽팽했던 공기가 탁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페트로프 중령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그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오류였습니다. 인공위성이 구름에 반사된 햇빛을 미사일 발사의 화염으로 잘못 인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은 단순한 기계적 현암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았고 인간은 그 불완전한 시스템에 자신들의 생존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페트로프가 겪은 이 일은 상부에 즉시 보고되었지만 소련 군부는 이 사실을 치부로 야겼습니다.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최첨단 시스템이 고작 햇빛 때문에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오작동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다는 사실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야 했습니다. 페트로프는 영웅 대접을 받기는커녕 그날 밤에 일지 작성 미비 등을 구실로 질책을 받았고 사건은 은폐되었습니다. 그는 훈장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한직으로 밀려나 결국 조용히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페트로프의 선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 자리에 기계적인 절차만을 중시하는 다른 장교가 앉아 있었다면, 혹은 페트로프가 그날따라 너무 지쳐 있어서 판단력을 잃었다면 우리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1983년의 그날 밤 인류를 구한 것은 최첨단 기술도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의심 그리고 불완전한 기계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했던 고독한 용기였습니다. 그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확신할 수 없었기에 멈췄습니다. 그는 확실한 파멸보다는 불확실한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기밀 문서는 먼지 쌓인 서가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이후에야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운명의 장난 앞에 놓여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에 점점 더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 우리의 경제,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알고리즘에 맡기곤 합니다. 그러나 1983년의 붉은 신호는 우리에게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던져줍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최종적인 도덕적 판단과 책임은 오직 인간만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이렌 소리는 단순한 경고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하 벙커의 차가운 공기를 찢어 발기며
인류가 쌓아올린 모든 문명이 불과 30분 안에 제로 변할 것임을 알리는 장송곡이었습니다. 붉은색 스크린 위로 발사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고 주 컴퓨터는 확신에 찬 곡소리로 미국 본토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솟아올랐음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벙커 안의 장교들과 기술자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유리 칸막이 넘어 지휘 통제석에 앉아있는 한 남자,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 중령에게 꽂혔습니다. 그의 손끝에 수억 명의 생사가 달려 있었습니다. 매뉴얼은 명확했습니다. 시스템이 최고 등급의 확실성으로 공격을 탐지하면 당직 장교는 즉시 상부에 보고해야 했고 이는 곧 보복 핵공격 승인으로 이어질 터였습니다. 소련의 핵교리는 발사 경보 즉시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기에 페트로프가 수화기를 들고 공격 사실을 확인해주는 순간 소련의 사일로 뚜껑이 열리고 수천 개의 핵탄두가 서방 세계를 향해 날아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페트로프의 눈은 공포가 아닌 의심으로 번뜩였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모순된 정보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5기. 시스템은 미국이 단 5기의 미사일만을 발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선제 공격을 감행하여 소련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려 했다면 그들은 보유한 모든 전력을 쏟아부어 소련의 반격 능력을 갉아먹으려 했을 것입니다. 고작 미사일 5기로 시작하는 3차 대전이라니 그것은 군사 전력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상의 레이더만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우주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 오코 시스템만이 지구 멸망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탐으로 축축해진 손으로 책상을 꽉 쥐었습니다. 기계가 옳다면 그는 조국을 방어하지 않은 반역자가 될 것이고 기계가 틀렸는데 보고를 한다면 그는 인류를 멸망시킨 살인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갔습니다. 시스템은 신뢰도 최고라는 붉은 문구를 끊임없이 깜빡이며 그를 재촉했습니다. 중령님, 대응하셔야 합니다. 부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페트로프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직감, 데이터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류다. 기계가 틀렸다. 그는 지옥문 앞에선 문지기처럼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크렘린과 연결된 붉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고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는 세르프호프 1호 관제소. 시스템 정보는 오작동으로 판단된다. 반복한다. 이것은 허위 경보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후 벙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의 판단이 틀렸다면 15분 뒤 모스크바 상공에는 버섯구름이 피어오를 것이고 그의 가족을 포함한 수백만 명이 증발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23분은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생애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페트로프는 담배를 입에 물었지만 불을 붙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초시계를 노려보았습니다. 미사일이 도달해야 할 시간이 1초, 2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벙커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고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마침내 예정된 충돌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축을 뒤흔드는 폭발음도, 섬광도, 충격파도 없었습니다. 지상 레이더는 여전히 깨끗한 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는 건재했습니다. 그제야 페트로프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기계는 전쟁을 원했지만 인간이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건 이후 이루어진 정밀 조사에서 밝혀진 진실은 허무할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섬뜩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기지가 위치한 노스다코타 상공의 구름에 태양빛이 특정 각도로 반사되었고 이를 오코 위성의 적외선 센서가 미사일 발사 시 발생하는 열기 등으로 오인한 것이었습니다. 우주의 궤도, 지구의 자전, 구름의 위치, 그리고 태양의 각도라는 우연한 자연현상의 조합이 최첨단 조기경보 시스템을 완벽하게 속여넘긴 것입니다. 기술자들은 시스템의 완벽함을 자랑했지만 그 완벽한 시스템은 햇빛 반사를 핵전쟁의 신호탄으로 해석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원칙주의자가 앉아 있었거나 기계적 데이터만을 맹신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결정권자였다면 1983년 9월 26일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페트로프에게 돌아온 것은 영웅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스템의 결함을 세상에 드러낸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군 수뇌부는 그가 매뉴얼을 어기고 상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긴박한 상황에서 작전 일지를 꼼꼼히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이 세상을 멸망시킬 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한 장교의 절차 위반을 질책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직위 해제되었고 이후 군을 떠나 모스크바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연금에 의지하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은 그날 밤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운명에 가까이 갔었는지 알지 못한 채 평온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페트로프는 그 비밀을 가슴에 묻은 채 수십 년을 침묵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구한 방식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위대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냉전 시대의 편집증과 기술 맹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핵무기의 파괴력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만 정작 그 무기를 통제하는 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1983년의 그 가을밤, 인류의 생존은 복잡한 조약이나 억지력이 아니라 낡은 벙커에 앉아있던 한 남자의 이성적인 의심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그는 기계가 보여주는 거짓된 현실을 거부하고 자신의 직관과 인간성에 베팅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은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욱 고도화된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의 이야기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최종적인 도덕적 판단과 책임은 오직 인간만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묵직하게 상기시킵니다. 알고리즘에는 공포도, 자비도, 주저함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데이터 너머의 맥락을 읽고 파국 앞에서 멈춰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집니다. 그날 밤 세상은 핵폭발의 섬광 대신 한 남자의 침묵 속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숨쉬고 사랑하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은 확신이 아닌 의심이 세상을 지켰기 때문입니다.